그래서 김정인 씨 무죄가 나온 그 다음날 2010년 7월 17일 날 서울신문이 그 아내인 하나화자 씨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서울신문. 그이도 청구서 기뻐 뛰겠죠. 말이 그렇지 어떻게 기뻐 뛰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죽음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화 선생님 그 축하 받으려고 꽃다발 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너무 슬픈 일이지 사실. 당시 김정일 씨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가 성낙송 부장판사고 배석했던 분들이 김동현 그리고 박형순 판사인데 그분들이 되게 이례적이에요. 판결을 내리고 A4 2장 분량에 이 뭐라고 할까요? 판결문 끝나고 마지막 덧붙이는 글을 썼거든요. 그거를 읽으면서 이 판사들이 울었습니다. 재판정에서. 울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은 장기간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조작된 것으로 피고인의 간절한 호소는 외면된 채 최종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법원이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진실 발견을 소홀히 해 무고한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한을 떨칠 수 없습니다. 당시의 판사들이 자기 선배 법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이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판결도 그걸 존중해야 되는 겁니까? 당시에? 아닌 거잖아요. 본 재판부의 법관들은 과거 잘못된 역사가 남긴 가슴 아픈 교훈을 깊이 되새기며 과거 잘못된 역사가 남긴 가슴 아픈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선배들의 법관, 자기 선배 법관들 여상규의 판결 같은 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판결 법관끼리. 그러면은 법관의 판결을 무조건 존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80년대 여상규의 판결에 대해서도 용기 있게 말을 못한 거지 그 판결이 맞은 게 아니잖아요. 피고인들의 진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치적 진실 발견에 만전을 기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겪으며 인고의 세월을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모두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러면서 3명의 판사가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판결 중에. 수치적 진실 발견에 만전을 기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판사들의 판결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비판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김경주 지사의 판결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차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왜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거죠?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너 뭐라고 했습니까? 성차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묻자. 지금 사법부가 여상규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여상규는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사법부의 판결 존중해야지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 기자한테 웃기고 앉아있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무슨 법사위원장이고 국회의원입니까? 아주 불황당 같은 놈이지. 이거는 사과받을 문제가 아니지.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문제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왜 법원 판사들한테는 과실치사가 없습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판사들은 그 판결로 사람을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인생을 망치는데도 그 잘못된 판결 때문에 그 잘못된 판결이 권력의 억압으로 인해서 혹은 사법 거래로 인해서 혹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나쁜 목적으로 한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판사도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 본 재판에서 판결 내린 판사들은 누구도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우리가 일하다가 실수로 옆에 있는 사람 다치게 해도 처벌을 당하는데 이 새끼들은 판결로 사람을 죽이는데도 왜 처벌을 안 당하냐고요. 과실치사로. 오히려 그런 판결을 존중하는 따위의 말이 나고 언론이나 그런 사람들은
지식인까지도. 사법부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 방패라고 하는데 진짜로 여상규가 내린 판결이 김정인 씨에게 방패 역할을 했냐고요. 방패 역할 안 했잖아요. 목숨을 결정적으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칼이었지. 무슨 사법부가 인권 최후의 보루예요. 칼이지. 90년대 이후부터 간첩 사건이 확 줄어버립니다. 90년대 이후부터. 안 가셔도 돼요?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좀. 저기 삼각대고. 네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광화문 그 집회 촬영이 있는데 우리 팀원들이 저는 왜 안 나가고 여기 계속 앉아있나 했더니 제 뒷자리에 카메라와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지금 오늘 광화문 그 집회 있잖아요. 그 집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잘 찍어 오십시오. 찍으면 또 저희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 그 간첩 사건이 확 줄어들었죠. 간첩 수가 줄어든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요,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사법부가 그 자율성을 회복하고 그 고문과 증거에 대해서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간첩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많이 잡고 적게 보냈기 때문에 적게 잡은 게 아니고 우리 현대사를 보면은 북한이 보낸 거와 관계없이 조작과 공작이 많으면 간첩이 많아지는 거고 조작과 공작이 없으면 적어지는 건데 사실은 공작의 문제가 아니라 판사들이 판결을 잘 내리면 간첩이 줄어들고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간첩이 많아진 게 우리의 사실은 사법부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결국 사법부가 상황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사법부를 무작정 존중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명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로 저희는 뉴스를 많이 보니까 계속 솔직히 어떤 패널도 누구도 실형이 나올 거다. 더구나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 아무도 예상 못했던 22년 징역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을 시킨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비판을 받아야지요. 이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항소하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다 가고 그리고 그것도 문제 있으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뭐 재심하고 그리고 무죄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상규가 1980년에 김정인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석달현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판결은 그 순간부터 비판을 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고문의 흔적이 온몸에 다 있는데 그런데 그런 판결에 대해서 말 못한 것이 창피한 거지 그걸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 거죠. 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상규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1차 진도 가족가족도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게 2차 진도 가족가족단 수사 사건입니다. 이 두 개는 다른 사건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있었던 사건이죠. 이때 피해자가 박동훈 씨인데 박동훈 씨는 아버지 얼굴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당시 중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박동훈 씨가 간첩인 아버지의 지령을 받아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중정에 끌고 가갖고 온갖 고문을 다해서 간첩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박동훈 씨는 나중에 판사 앞에 가서 60일 동안 고문을 받아가지고 60일 동안 고문을 받아가지고요 다리가 완전히 골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판사 앞에서 판사야말로 인권 최후의 보루니까 내가 아무리
중정에서 매를 맞고 거짓으로 자백을 했지만 판사 앞에서 진실을 말하면 들어주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판사 앞에서 자기의 다리를, 옷을 올려서 자기의 골문 다리를 보여줬습니다. 난 고물 받았다고. 근데 그랬을 때 판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화를 내고요. 박동원 씨한테 무기징역을 때렸습니다. 무기징역을. 이런 게 판사입니까? 이런 게 과연 인권 최후의 보루입니까? 이런 판결을 존중해야 됩니까? 이 박동원 씨도 앞서 있었던 1차 사건의 피해자인 석다른 씨처럼 18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1998년에 가서 가석방이 되고 그리고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심, 2심에서 법원은 국가가 이 박동원 씨한테 17억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려요. 배상 판결 17억. 대법은 아직 남았죠. 근데 박동원 씨가 우선 배상금의 절반인 8억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본인의 빚을 갚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갖고 정말 재밌는 일이 갑자기 벌어졌죠. 2014년 12월 24일 날 양승태 대법원이 그동안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소멸시효라는 말을 들어서 박동원 씨가 배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효가 지났다는 거예요. 시효가.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이런 판결이 나오자 박근혜 정부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서 오히려 이 박동원 씨한테 다시 오히려 역고소를 하죠. 무슨 고소를 하냐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냅니다. 부당이득금. 아니 국가폭력 피해자로 배상받은 8억이 갑자기 부당이득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법원이 판결을 하냐면 원금 8억에다가 그 8억에 대한 이자분을 더해서 10억을 반환하라고 선고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일이. 이게 양승태가 한 짓이에요. 나중에 가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걸 알게 된 게 양승태 사법농단 문건들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때 공개되면서 알게 된 거죠. 법원 행정처가 2005년 11월에 작성한 문건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거기에 1번이 뭐냐면 1번 그러니까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판결을 내렸는지 정리를 한 건데 첫 번째가 뭐냐?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배상 문제 제한한 게 양승태가 박근혜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예요, 결국.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니죠, 진짜. 이게 사법농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법농단의 세력들이 지금 있는 거고 그 사법농단의 세력 중에 성창호가 관계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의심하고 비판하고 들여다보는 게 당연한 거죠. 무슨 재판부를 존중이니 그런 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응? 여상규, 양승태, 그리고 지금의 성창호 이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이 법원을 인권 최후의 보루, 최후의 방패로 여겨도 되는 건지 사법부도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사법부의 권위는 신성하고 사법부 자체는 독립적이고 존중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개인 판사들과 그들의 판결 자체에 그런 권위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상규 같은 사람들이 왜 지금은 없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여상규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파탄내고 있고 사법부의 사법 인권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목숨을 끊는 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정치에 관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성창호의 판결도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들, 여당들
그리고 진보적인 지식인들, 패널들 정신 차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누구한테 욕 먹지 않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런 얘기나 들으려고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판결은 비판하지만 개인 법관은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맡겨두면 안 되는 것처럼 사법부 역시 사법부의 독립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 역시 판사들에게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정말 저 판사들이 정치로부터 개인의 욕망으로부터 사사로운 이익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어 재판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창호가 그렇게 철저한 마음으로 이번 판결을 내린 것 같지 않아서 의심하고 있는 거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 집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는 게 진짜로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 여성규와 과거 내렸던 이런 판결에 대해서 한 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엊그저께 또 나경원이 되게 재밌는 얘기 했더라고요. 신북풍이라는 얘기 해서 갑자기 저한테 또 영감을 줘서 그동안 있었던 북풍 사건들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북풍을 좀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